모든 직원들 앞에서 잔혹한 억만장자는 미소 지으며 청소부의 딸을 시험에 올렸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보자. 그는 불가능한 언어 퍼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나 12살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당히 말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9개 국어를 해요. 그 다음 그녀가 한 행동은 그의 얼굴에서 웃음을 지워버렸고 지켜보던 이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저희 작업을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찬바람이 부산 해운대의 유리 빌딩들 사이로 몰아치던 그날, 강대현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될 운명이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해양 왕조 본사 52층 창문을 통해 회색빛 바다를 내려다보며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입안에서 쓴맛을 남기는 것처럼 그의 영혼에도 쓴맛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 해양기술 재벌 중 한 명으로 알았지만 아무도 그가 얼마나 공허한지 몰랐다. 강 회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의 비서 이정가가 노크 후 들어오며 공손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강대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취소해, 전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51세의 강대현은 14조 원의 개인 재산과 3개의 대형 호화 요트, 4채의 해외 별장을 가졌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내면의 황폐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구축한 차가운 권력의 성에 갇힌 죄수였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청소부 박순자 씨가 딸과 함께 올 예정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대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오랫동안 즐겨온 취미가 있었다.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들을 지적으로 굴욕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가문에서 물려받은 고대 문서를 이용해 이 잔인한 게임을 즐겼다. 여러 언어가 혼합된 이 문서는 부산대 언어학 교수들조차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군. 그의 목소리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오후 2시 30분, 그의 8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정확히 가리킬 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45세의 박순자가 진남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다. 8년간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닦아온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그녀의 등은 결코 굽히지 않았다. 가난해도 자존심만은 지키며 살았다. 그녀 뒤로 강대현의 예상을 벗어난 존재가 나타났다. 낡은 교복을 입은 12살 소녀 박지수. 아이의 눈동자는 강대현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지혜, 그리고 두려움 없는 순수함이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 오늘 제 딸이... 박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됐어, 들어와. 강대현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런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알겠는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꿈틀거렸다.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강대현은 창가로 돌아서며 부산 앞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 권력의 균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작은 소녀에 의해 강대현의 사무실에 흐르는 정막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고층 빌딩들이 겨울 햇살에 차갑게 빛났다. 그는 책상 위의 고문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이제 곧 시작할 잔인한 게임을 상상하며 속으로 즐거워했다. 지난 8년간 이 건물을 청소해온 박순자에게 이것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그녀의 딸 지수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박씨, 딸이 꽤 똑똑해 보이는데? 강대현이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뱀이 먹이를 노리는 듯한 교활함이 묻어 있었다. 네, 학교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강대현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강대현은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의 양복 한 벌이 박순자의 한 달 월급보다 비쌌다. 그는 자신과 같은 금수저와 박순자 같은 흑수저 사이의 간극이 메워질 수 없다고 믿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차이가 아니라 타고난 가치의 차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내가 가문에서 물려받은 고문서가 있는데 그는 책상에서 오래된 문서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부산대 언어학과 교수들도 해독하지 못했어. 너무 복잡해서. 그의 입술이 잔인한 미소로 휘어졌다.
원한다면 네 딸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 재미있을 거야.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8년간 강대현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잔인한 유희를 지켜봐왔다.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을 즐기는지 알고 있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새 아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 이 일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야 했다. 하루라도 수입이 끊기면 월세도 내지 못할 처지였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청소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강대현이 말했다. 그는 책상에서 문서를 집어들고 지수에게 다가갔다. 어린 아가씨, 이걸 읽을 수 있겠어? 지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했다. 강대현은 그녀가 당황하며 물러서기를 기대했지만 소녀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수가 공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물었다. 강대현은 잠시 당황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위축되었다. 특히 그가 일부러 위압감을 주려고 할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 소녀의 눈에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 한번 봐봐. 그는 문서를 내밀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모를 텐데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녀를 조롱할 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지수가 문서를 받아들었다. 바로 그 순간 강대현의 사무실에 운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었다. 박지수는 낡은 교복을 입은 채 고문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교복 소매에는 이미 몇 번 수선한 흔적이 있었고 구두는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지만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은 강대현이 지금까지 본 어떤 대학 교수보다도 더 예리했다. 강대현은 소녀를 관찰하며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에게서 세상의 냉혹한 진실을 배웠다.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너는 강씨 가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운명을 가졌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해운대 앞바다부터 남포동의 좁은 골목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 아래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항상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이 그에게 신이 된 듯한 착각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문서를 읽을 수 있니? 그가 지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박순자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무릎이 아프도록 일했다. 새 아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깨끗한 집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어떤 굴욕도 참아왔다. 하지만 딸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회장님, 제발.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다. 조용히 해. 강대현이 차갑게 명령했다. 내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고. 지수는 문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도서관에서 역사책과 언어책을 읽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그녀는 책 속에서 다른 세계를 발견했다. 이것은 지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대현은 그녀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소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이것은 여러 언어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말했다. 강대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럼 넌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거니?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한문과 다른 문자들이 보여요. 지수가 대답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강대현이 박순자를 향해 돌아섰다. 청소부의 딸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 박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딸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강대현 같은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있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삶의 교훈이었다. 지수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문자들을 따라가며 그녀의 눈은 깊은 사고에 잠겨 있었다. 강대현과 박순자 사이에 놓인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 지수만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강대현은 부드러운 가죽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년간 다양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해왔다. 오늘은 특별했다.
대학 교수도 해독하지 못한 문서를 청소부의 딸에게 보여주는 것, 이보다 더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있을까? 박씨, 딸에게 물어봐.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제일 잘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묻어 있었다. 박순자는 딸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수야, 회장님 질문에 대답해라.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언어와 역사를 좋아해요. 강대현은 코웃음을 쳤다. 역사, 언어, 흥미롭군. 그럼 너희 어머니의 학력은 어디까지지? 박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에게 있어 교육의 부족은 평생의 아픔이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을 뿐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더 이상의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고등학교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등학교. 강대현이 큰 소리로 반복했다.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도 안 되지. 네 딸도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겠군. 지수의 눈에서 뭔가가 번쩍였다.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여러 건물을 청소하며 그래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어머니였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똑똑하세요. 지수가 갑자기 말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순자는 공포에 질려 딸을 쳐다보았다. 강대현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다. 강대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특히 12살 소녀는 더더욱 그랬다. 그래? 내 어머니가 똑똑하다고? 그는 조롱하듯 말했다. 그런데 왜 내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지? 부산대 총장실에서 강의하고 있지 않고?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박순자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8년간 그녀는 이런 모욕을 묵묵히 견뎌왔다. 그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수야, 조용히 해. 그녀가 딸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이미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것은 그녀가 읽었던 모든 역사책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강대현은 책상 위에 놓인 고문서를 집어들었다. 이런 문서를 보면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의 차이를 알 수 있지. 부산의 최고 교수들도 해독하지 못한 이것을. 그는 문서를 흔들며 말했다.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수가 담담하게 물었다. 강대현은 놀란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이 구축한 권력의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다. 강대현은 문서를 지수에게 건네주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이 문서를 몇 년간 간직해왔다. 유명한 언어학자들, 서울대와 부산대의 교수들, 심지어 외국에서 초빙한 전문가들까지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문서였다. 이건 조선시대부터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온 비밀 문서야. 그는 오만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문자와 언어가 섞여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도 완전히 읽지 못했어. 지수는 문서를 받아들고 깊은 호흡을 했다. 낡은 종이에서는 오래된 역사의 향기가 풍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문자들을 따라갔다. 강대현은 이 광경을 즐기듯 바라보았다. 그는 소녀가 곧 좌절하고 당황할 것이라 확신했다. 박순자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특별한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강대현 같은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이 문서는 지수가 천천히 말했다. 강대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녀가 포기를 선언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 문서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수가 예상 밖의 말을 이어갔다. 한 층은 한문으로 쓰여 있고 다른 층은 이것은 아랍어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건 산스크리트어의 일종인 것 같아요. 강대현의 미소가 굳어졌다. 소녀가 단순히 문서를 못 읽는다고 말하길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실제로 문서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래? 네가 이런 언어들을 어떻게 알지?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지수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세계 언어와 문자에 관한 책들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박순자는 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수가 책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강대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읽을 수 있냐고 물었어. 구조를 설명하라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읽을 수는 없어요. 지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한문 부분은요. 강대현은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와, 네가 할 수 없다고 인정했잖아. 부산대 교수들도 못한 것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지수는 고개를 들어 강대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문서가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아요. 뭐라고? 강대현이 소리쳤다. 이것은 지혜에 관한 문서 같아요. 여러 문화의 지혜가 하나로 모인 것 같아요. 각 언어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진정한 부와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대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12살 소녀가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해독하지 못한 문서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강대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순자에게 돌아서서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딸이 도서관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 건방짐을 배웠군.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매일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당신보다 1000배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 빌딩에서 일하고 있어. 당신 딸도 결국 당신처럼 될 텐데. 지능은 유전되니까. 그의 말은 독사의 독처럼 공기 중에 퍼졌다. 박순자는 이를 꽉 물고 굴욕의 눈물을 참으려 했다. 8년 동안 그녀는 이런 모욕적인 말들에 단단한 방어막을 쌓아왔다. 하지만 딸이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어떤 개인적인 모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수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서서히 표정이 변했다. 처음의 혼란은 더 강력한 감정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순수한 분노였다.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매일 16시간씩 일하며 세 자녀를 부양하는 어머니를 위한 분노였다. 결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식탁에 음식을 차려내고 낡은 가방에 학용품을 채워주는 어머니를 위한 분노였다. 이 상황의 부당함이 그녀의 어리지만 예리한 마음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한국 사회의 깊은 계층 분화, 수저 계급론이라 불리는 불평등이 그녀의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대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책상으로 돌아가며 경멸적인 손짓으로 박순자에게 청소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딸은 거기 조용히 앉아있어 어른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수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실례합니다만 회장님, 강대현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소녀가 감히 그의 잔인한 승리의 순간을 방해한 것에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소녀가 어머니를 변호하러 왔는지 조롱하는 어조로 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강대현 앞에 도착한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협하려는 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님께서는 부산 최고의 번역가들도 이 문서를 읽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했다. 강대현은 눈을 깜빡였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할 이 소녀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자신감에 혼란스러웠다. 그래, 맞아. 그게 왜? 지수의 다음 질문은 예상치 못한 평화로운 폭탄과 같았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읽으실 수 있나요? 51년 동안 강대현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 왔지만 특정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그의 재산은 냉혹한 사업 결정과 영리한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지 고등교육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요점이 아니야. 나는 번역가가 아니라 사업가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논리로 지수는 말했다. 그럼 회장님도 읽지 못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회장님도 그 교수님들보다 똑똑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다. 박순자는 숨을 멈췄다. 12년 동안 그녀는 딸이 어른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분명히 어떤 아이나 어른도 강대현 회장을 이렇게 불편한 위치에 놓은 적은 없었다.
강대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뒤섞였다. 진정한 부끄러움이었다. 이 12살 소녀가 방금 단순한 질문 하나로 그의 논리의 근본적인 위선을 드러낸 것이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가 소리쳤다. 나는 14조 원의 가치를 지닌 성공한 사업가야. 내 회사는 전 세계에 지사가 있고 수천 명의 직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약한지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부와 권력에 대한 자랑은 지수의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의미가 없어졌다. 지수는 여전히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게 회장님을 더 똑똑하게 만드나요? 우리 학교 김 선생님은 지능은 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측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말 후에 이어진 침묵은 너무 깊어서 공기 중앙 냉방기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강대현은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 소녀가 외과 의사의 정확성으로 그의 중심 논리를 파괴한 것이다. 박순자는 딸을 두려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강대현이 단 한 번의 전화로 그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었고, 자부심은 그녀의 딸이 자신이 한 번도 모으지 못했던 용기로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넌 정말 강대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지수가 대답했다. 회장님은 제가 청소부의 딸이라서 그 문서를 읽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읽지 못하시잖아요. 그녀의 논리는 흠잡을 데 없었다. 강대현은 자신이 51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위협하기 위해 구축한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넌 대체 누구냐?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박지수입니다. 12살이고 부산 해운대 제1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 단순한 대답은 강대현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 소녀가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비밀스러운 연결을 가지고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녀의 놀라운 지성과 용기를 설명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저 청소부의 딸일 뿐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지수가 갑자기 말했다. 강대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녀의 말투에서 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마치 그가 곧 자신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았다.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는데? 그가 물었다. 이제 그는 대답을 듣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수는 강대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이 빛났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록은 강대현의 턱이 서서히 떨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기도문과 같았다. 한국어는 모국어로 할 수 있고, 영어는 고급 수준, 중국어는 기초, 아랍어는 대화 가능, 프랑스어는 중급, 포르투갈어는 유창하게, 이탈리아어는 기초, 독일어는 대화 가능, 러시아어는 기초 수준이에요. 총 9개의 언어요. 각 언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닌 실제 지식을 나타내는 정확성으로 발음되었다. 지수의 마지막 질문이 공기 중에 폭탄처럼 매달렸다. 회장님은 몇 개 언어를 하실 수 있나요, 강 회장님? 박순자는 딸의 고백에 숨이 멈췄다. 12년 동안 그녀는 지수가 어른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지수가 이렇게 많은 언어를 공부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다. 물론 그녀는 딸이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강대현은 물 위의 물고기처럼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그의 모든 거만함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51년 동안 그는 자신의 부를 방패와 검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협했지만 12살 소녀가 그를 지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건 불가능해. 그가 더듬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에서 이상하게 약하게 울렸다. 어떻게 그걸 다 배웠지? 지수는 마치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도서관에서요. 매일 방과 후에 무료 언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인터넷 동영상과 무료 앱, 그리고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빌릴 수 있는 책들도 있어요. 지수의 각 단어는 강대현에게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는 수억 원을 예술품,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박순자의 연봉보다 더 비싼 시계에 쓰는 동안 이 소녀는 그가 결코 살 수 없는 지식을 조용히 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강대현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프랑스어는 어디서 배웠지? 아랍어는? 이건 말이 안 돼. 지수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순자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자부심이 더 크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 프로그램은 이 도시에 사는 이민자들이 운영해요. 지수가 설명했다. 강 회장님이 자동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요. 왕 아주머니가 화요일에 중국어를 가르치시고 아흐메드 아저씨가 목요일에 아랍어를 도와주세요. 마리아 선생님은 토요일에 이탈리아어를 연습해 주세요. 강대현은 신체적인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 소녀가 방금 그의 코앞에서 수년간 존재해온 학습 네트워크를 설명한 것이다. 그가 자동으로 실패자나 열등하다고 분류했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지만 이들은 분명히 대학 교수들과 견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확실성으로 가득 찬 그의 세계가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강대현은 말했다. 기초 언어를 말하는 것과 복잡한 학술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그러나 지수는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부산대 도서관 고전어 섹션에서도 공부해요. 제가 항상 책을 제때 반납하고 조용히 하기 때문에 사서 선생님들이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강대현의 턱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 소녀가 대학원생들이 보통 이해하기 위해 학위가 필요한 비교 언어학, 고대 문자 체계 언어 진화를 지난 2년간 공부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2년 동안?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네, 10살 때부터요. 지수가 설명했다. 어머니가 오빠의 사립학교 학비를 내기 위해 야간 근무를 하셨을 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자리를 잃으셨죠. 제가 공립학교로 돌아왔을 때 수업이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을 배우는데 그 여유 시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강대현은 속으로 느끼기 시작한 깊은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애썼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지혜와 지적 우월성의 화신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존재였는지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 강대현의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거의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이 작은 소녀의 단순한 논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있었다. 10살 때부터 공부했다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죠.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의 장례식 날 지수가 그녀에게 한 약속을 기억했다.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지킬게요. 10살 아이의 결연한 약속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외국어를 조금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조용히 계속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영어로 된 논문을 읽으시는 걸 봤거든요. 아버지의 병에 관한 최신 연구가 담긴 논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영어를 알았다면 어쩌면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강대현은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인생에서 실질적인 고난이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했고 그의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은 돈으로 제거되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처음에는 영어만 공부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왕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중국에서 온 수학 교수였는데 한국에서는 세탁소에서 일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중국에서 온 수학 교수가 세탁소에서 일한다고? 강대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그분의 학위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지수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식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네가 지금 배우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고요. 박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수가 매일 도서관에 가는 것은 알았지만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 그녀는 항상 자녀들의 식사와 옷, 집세에 대해 걱정하느라 딸의 지적 여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선생님들도 만났어요. 지수가 계속했다. 아흐메드 아저씨는 시리아에서 온 언어학자예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하시죠. 마리아 선생님은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였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피자 가게에서 일하세요.
그분들 모두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돈을 받지 않고요. 강대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세계관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의 지위와 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방금 그에게 부산의 가장 평범한 거리에 숨겨진 지적 보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사서 김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수의 눈이 감사함으로 빛났다. 그분은 제가 대학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특별 허가를 내주셨어요. 지식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강대현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이제 그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그가 무시했던 골목과 아파트, 작은 가게들 속에 이런 지적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강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겨울 햇살 아래 빛났다. 그는 항상 이 전망을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 그 같은 빌딩들 사이에 숨겨진 무한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증명해봐.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정말 그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증명해봐. 지수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박순자가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는 책상으로 다가가 미스터리한 문서를 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오래된 페이지 위를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도시의 가장 유명한 5번역가들을 좌절시켰던 복잡한 패턴과 상징들을 따라갔다. 그녀의 표정은 깊은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강대현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 문서는 정말 특별해요. 지수가 마침내 말했다. 처음 보는 구조예요. 강대현은 그녀가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그의 자존심 일부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은 그런 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지수가 입을 열자 사무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유창한 고대 중국어였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역사적 뉘앙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진정한 지혜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라. 지수의 목소리는 마치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고대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강대현의 입이 반쯤 열린 채로 굳어졌다. 그의 조롱하는 표정은 완전한 충격으로 변했다. 51년 동안 그는 진정한 교육과 지성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고 믿어왔다. 이 소녀는 방금 그 믿음을 완전히 박살냈다. 지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중국어 단락을 끝내자마자 그녀는 멈춤 없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같은 초자연적인 유창함으로 고전 아랍어로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강대현이 마치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위에 두지 않고 섬기는 자로서 행동합니다. 지수의 발음은 오은 문구를 읊는 아이가 아니라 언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학자의 것이었다. 박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딸이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돕고 깜빡이는 전구 아래 부엌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는 모습만 보아왔는데 지금 그녀는 대학 교수들과 맞먹는 학문적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수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읽기 시작했다. 강대현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단어들이 담고 있는 영적, 철학적 무게를 이해하는 듯한 경외감을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연민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겪으며 우리의 의무는 그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수천 년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었다. 강대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매 언어마다 그의 굴욕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고등교육에 대해 자랑해왔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그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적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네 번째 단락을 고대 히브리어로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 다른 성격을 띠었고 그것은 그녀가 전달하고 있는 신성한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냈다. 다섯 번째 단락은 고전 페르시아어로 흘러나왔으며 각 단어는 단순한 표면적 지식이 아닌
헌신적인 연구를 보여주는 정확성으로 발음되었다. 여섯 번째 단락은 중세 라틴어로 흘러나왔으며 수세기의 학문적 지혜를 전달하는 리듬감이 있었다. 마침내 읽기를 마쳤을 때 지수는 문서에서 눈을 들어 직접 강대현을 바라보았다. 서비스 직원들과의 상호작용 역사상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눈에 복종이 없었다. 그가 한 번도 자신을 향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깊고 오래되고 현명한 지성이었으며 그것은 경제적 빈곤과 겉보기의 젊음 뒤에 숨겨져 있었다. 전체 의미를 번역해 드릴까요? 지수가 초자연적인 침착함으로 물었다. 강대현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구멍에서는 질식한 소리만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의 붉은색에서 절대적 충격의 하얀색으로 변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사무실의 완벽한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다가갔다. 지수야, 이 모든 걸 어떻게, 어디서 배웠니? 지수는 이 상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나이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지혜가 담긴 미소였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무료라도 공공도서관에서라도 찾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은 강대현의 가슴에 직접 꽂히는 단검 같았다. 그는 이 소녀가 무료 자원과 개인적인 결심만으로 수백만 달러와 엘리트 인맥을 가진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그것은 낯설게 약하고 불안정했다. 그래서 그 문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지? 지수는 문서를 대리석 책상 위에 경외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귀중한 보물인 것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갑자기 달라졌다.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고 움츠러드는 소녀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 가치를 아는 사람의 똑바로 선 자세였다. 이 문서는 진정한 지혜와 부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여기에는 진정한 지혜는 금빛 궁전이 아닌 겸손한 마음에 깃든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동전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에서 존엄성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각 단어는 강대현의 영혼을 직접 겨냥한 화살 같았다. 그는 이 문서가 단순한 언어적 퍼즐이 아니라 그가 무엇이 되었는지 그리고 물질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 텍스트는 또한 자신의 소유물로 인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빛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강대현이 숨을 죽이며 더 있냐고 물었을 때 지수는 대답했다. 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굴욕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는 능력에서 온다고 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지혜에 대해 눈이 멀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그의 진정한 각성의 순간이거나 자신의 오만함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저주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지수가 말을 마치자 사무실에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대현은 12살 소녀에게 굴욕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심판을 받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잔인한 진실의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 깊어서 강대현은 자신의 심장이 귓가에서 전쟁북처럼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51년의 삶 동안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고 방어할 길이 없었으며 수십 년의 재정적 성공을 통해 세심하게 구축한 오만함의 갑옷도 사라졌다. 그는 대리석 책상 가장자리를 붙잡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액체처럼 불안정해진 세상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의 앞에 서 있던 소녀는 더 이상 단순히 청소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잃은 모든 것, 그가 한 번도 되지 못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의 14조 원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반영하는 잔인한 거울이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가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수는 어떤 모욕보다 더 파괴적인 연민으로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이 보신 그대로예요. 박지수, 박순자의 딸 해운대 제1중학교 학생이고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각 단어는 강대현의 영혼에 떨어지는 산성방울 같았다. 그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외적인 레이블과 실제 가치를 혼동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부산의 겨울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루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강대현에게는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작이었다. 그는 박순자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녀가 청소부 유니폼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뛰어난 딸을 키운 어떤 종류의 어머니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경제적 빈곤이 지적 빈곤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지만 그 반대의 증거가 수년 동안 그의 앞에 있었다. 박순자가 가야 할 시간이라고 조용히 말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결과를 걱정하고 있었다. 강대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는 그들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부탁했다. 8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박순자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고 그녀의 기본적인 인간성에 최소한의 배려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12살 소녀가 어떻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그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지수가 대답했다. 회장님이 사업에 대해 아시는 것은 제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존중,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강대현은 움찔했다. 소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했다. 그의 경력 내내 그는 수치 이익 맞은 주식 가격에 집중했지. 자신의 결정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핵심적인 교훈들을 어떻게 배웠니?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에게서요. 지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엄마는 하루에 16시간 일하시면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세요. 항상 지치셨을 텐데도 숙제를 도와줄 시간을 찾으시죠. 엄마는 진정한 분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친절함 없는 지능은 교육받은 잔인함일 뿐이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강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대중 앞에서 운 것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그의 수집품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그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겨울 해가 부산의 빌딩들 사이로 저물며 사무실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대현은 평생 동안 자신이 구축한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앞에 있는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하찮은 직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삶의 진리의 담지자였다. 내 인생에서 열심히 일해 이 모든 것을 이룩했다고 말하고 싶어. 강대현이 약하게 항의했다. 이것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의 성공, 그의 부, 그의 제국, 평생 동안 그는 이것들이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어왔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일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그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였나요? 그녀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것은 강대현의 존재의 핵심을 찔렀다. 그는 부산의 야경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들을 단지 그의 발 아래 있는 불빛들로만 보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목소리를 떨며 고백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한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설명했다.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항상 왜 새로운 것을 배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제가 교육이 정의를 위한 도구라고 믿기 때문이고 엄마의 희생에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명예롭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강대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갑자기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구축한 황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문서의 의미를 더 설명해 줄 수 있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지혜에 목말라 있었다.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결여되어 있던 지혜. 지수는 책상으로 돌아가 고대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길이 더 자신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방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었다. 이 문서는 언어적 퍼즐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이것은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예요. 각 부분은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중요한 지혜를 여러 언어적 전통에 보존하여 시간을 초월해 생존하도록 하려는 것 같아요. 강대현은 문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전에는 그것을 단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로만 보았다. 이제 그는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보기 시작했다. 문화와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전달자. 여기 첫 번째 부분은 고대 중국어로 쓰여 있고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부에 대해 이야기해요. 두 번째 부분은 아랍어로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산스크리트어로 연민과 고통 경감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각 단락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다. 강대현은 자신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부분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요. 지수가 말했다. 이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세상에 어떤 선을 행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변화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식하고 진정한 겸손을 배울 때 일어난다고 해요. 강대현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1년 동안 그는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부, 그의 권력, 그의 영향력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았는지 보았다. 그는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아온 거군. 아니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용기에서 온다고요. 사무실 창문으로 부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강대현은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의 허상이 12살 소녀의 순수한 지혜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 모든 언어를 정말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렵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진정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녀의 겸손함은 강대현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그에게는 낯설었다. 평생 사소한 성취도 과시하며 살아온 그에게 지수의 태도는 또 다른 교훈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니? 그가 물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지 않았어.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불빛이 그녀의 어린 얼굴에 반사되었다. 물론 놀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볼 때마다 저는 그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가 재미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강대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최고의 학교에 다녔고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공부는 항상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럼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그가 물었다. 지수의 눈이 빛났다. 저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다른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잃어버려지는 것이 너무 슬퍼요. 박순자는 딸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수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통역사나 번역가가 되기 위한 교육비는 그녀의 능력 밖이었다. 강대현은 마치 그의 눈앞에서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낭비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부와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박지수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대신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했다. 지수야,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내일 네 어머니와 함께 다시 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와 더 이야기하고 싶구나. 박순자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8년 동안 강대현은 그녀에게 이름조차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의 딸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물론이죠. 지수가 대답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대현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수야, 네가 오늘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지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요. 그 단순한 문장이 강대현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누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했는가? 누구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누구를 들어 올렸는가?
그 대답들은 그를 두렵게 했다. 고마워, 지수야. 그가 말했다. 51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은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대현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수의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51년 동안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은행 잔고로 측정해왔다. 그런데 12살 소녀가 하룻밤 만에 그의 모든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서랍에서 고대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전에는 이것을 단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도구로만 보았다. 이제 그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오전 10시 비서가 박순자와 지수가 도착했다고 알렸다. 강대현은 그들을 기다리며 긴장했다. 어제와는 다른 만남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강대현은 일어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박순자는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지수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은 학교를 빠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와줘서 고맙다. 강대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과 달리 부드러웠다. 앉아라. 그는 평소에 직원들에게는 절대 내어주지 않는 고급 가죽 의자를 가리켰다. 박순자는 불편한 듯 앉았지만 지수는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지수야, 어제 네가 읽어준 문서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강대현이 말했다. 나의 가문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것인데 사실 나는 그 의미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서는 정말 특별해요. 여러 문화의 지혜가 하나로 모여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모아서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강대현은 그녀에게 문서를 건넸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지수는 문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각 부분을 살펴보았다. 여기 한문으로 쓰인 부분은 내면의 평화에 관한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1000개의 금화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강대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14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화로운 마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경쟁자들을 이기는 데 집착했다. 아랍어로 쓰인 부분은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지수가 계속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보다 결코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는 그들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 강대현은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직원들을 위에서 내려다보았고 그들을 두려움으로 통제했다. 그는 한 번도 섬기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 산스크리트어 부분은 연민에 관한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강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는 그저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히브리어 부분은 정의에 관한 거예요. 지수가 계속했다. 부와 권력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강대현은 자신의 자선 활동을 떠올렸다. 그것은 항상 세금 혜택이나 공적 인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한 번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마지막 부분은 라틴어로 쓰여 있어요. 지수가 마지막 단락을 가리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강대현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항상 가지는 것에만 집중했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문서의 가장 놀라운 점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설명했다. 각 언어로 쓰인 부분은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인류의 보편적 지혜에 대한 교양곡 같아요. 강대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문화, 자신의 계층,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만 살아왔다.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풍부한 지혜를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 내가 이 문서를 상속받았을 때 그저 가문의 골동품으로만 생각했어. 그가 고백했다. 그것을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지. 하지만 이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 이 문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의 선물이에요. 강대현은 갑자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박순자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들, 경쟁자들,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더 자신에게 묻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지? 박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동정심을 느꼈다. 8년 동안 그녀는 그를 두려워했고 미워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오만한 재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는 한 노인이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강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많이 변했어요. 삶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니까요. 강대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진 한 인간으로 보았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돈을 쌓는 데 보냈어. 그가 말했다. 내 은행 계좌는 커졌지만 내 영혼은 점점 작아졌어. 그런데 오늘 나는 깨달았어. 진정한 부자는 내 딸이라는 걸. 지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배우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아니, 넌 그 이상이야. 강대현이 말했다. 넌 겸손함, 지혜, 열정을 가지고 있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지.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본 것은 수년 전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겨 한 사진을 가리켰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한 겸손한 시골집 앞에 서 있었다. 이게 나야, 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어. 내 할아버지는 부산 남포동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진 건 아니었지만 행복했어. 지수와 박순자는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강대현이 항상 부유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키우셨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제국으로 만들었지.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내 인간성을. 그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강대현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대학생 때 나는 주말마다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 그가 말했다.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거든. 강대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나는 그 기쁨을 잊어버렸어.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동안 내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갔지. 강대현은 창가로 걸어가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회사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우뚝 서 있었다. 해양왕조라는 그의 회사 이름은 이제 아이러니하게 들렸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나는 어제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가 고백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긴 상처들을 생각했지. 박씨, 당신에게도 많은 상처를 줬지. 박순자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8년 동안 그녀는 강대현이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회장님,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강대현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아니, 들어봐. 나는 당신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는 대단한 여성이야.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그녀의 강인함과 존엄성은 내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강대현 같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듣는 것은 달랐다. 어제 네가 한 질문이 계속 내 마음에 울려. 강대현이 계속했다. 내 제국을 위해 일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고. 그 대답은 아무도 아니었어. 오직 나 자신의 자아를 키우기 위한 것뿐이었지. 그는 사무실 벽에 걸린 자신의 수많은 상과 인증서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것들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에게도 진정한 선을 행하지 않았어. 오직 내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살았지.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박순자와 지수는 불편함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감정적인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다. 강대현은 마침내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죽으면 아무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사람들은 내 재산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나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야. 이 말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을 남겼다. 강대현의 고백은 너무 날것이고 진실되어서 박순자와 지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수가 마침내 말했다. 문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강대현은 이 12살 소녀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51년 동안 쌓아온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한 번에 하나씩이요. 지수가 답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내일은 또 다른 작은 변화를 만드시면 돼요. 강대현은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평생 동안 그는 큰 성과와 대담한 행동을 추구해왔다. 작은 변화의 힘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신 딸은 정말 특별해요, 박씨. 그가 말했다. 그녀는 진정한 스승이에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혔다. 네, 그래요. 지수는 항상 우리 가족의 빛이었어요. 강대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생각이었다. 강대현은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단의 빛이 서려 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수야, 네가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어는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강대현이 진지하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교육이요. 언어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순자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들 둘 다 알고 있었다. 청소부의 급여로는 그런 교육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강대현이 말했다. 해양왕조재단에서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주로 홍보용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싶어. 박순자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필요해. 강대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이건 투자야. 지수 같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투자야.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겨울 태양이 부산의 빌딩들 사이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이 형성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천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지수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수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지식 공유 네트워크야. 강대현이 설명했다. 네오에게 언어를 가르쳐준 이민자들처럼 우리 사회에는 숨겨진 천재들이 많아.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왕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대학에서 가르치실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지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흐메드 아저씨도요? 강대현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들의 학위가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보물이야.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딸이 이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고마워요,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 해. 강대현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딸이 내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줬으니까.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종이에 뭔가를 적었다. 지수야, 이건 내 개인 전화번호야.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 내일부터 너와 네 어머니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할 거야.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았다. 정말요? 그래. 강대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회사의 모든 청소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거야.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구나.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단 하루 만에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그녀의 가장 큰 지원자가 되었다. 지수야, 강대현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내게 준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게.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 깃들고 진정한 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는 것을. 겨울 햇살이 사무실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빛나고 있었다. 12살 소녀의 순수한 지혜와 51세 재벌의 자원이 만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일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거야. 강대현이 말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내가 진정으로 눈을 뜬 날. 지수는 밝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항상 언어의 힘을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진실의 힘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